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세계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2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분야가 AI와 만났다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위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신약 유한양행의 렉나자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2의 렉나자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계 3대 IT 박람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글로벌 신기술의 방향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변신까지 엿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네. 올해 MWC가 평소보다 더 주목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는 취소가 됐었고요. 지난해에는 좀 연기가 돼서 6월 말에 열렸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렵사리 행사가 열리게 되면서 행사가 열리게 됐지만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불참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에 머물렀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를 포함해서 이통 3사들도 오프라인 행사에는 불참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행사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됐던 이 반쪽짜리 행사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표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111개 기업이 올해 참여를 했는데 물론 뭐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19년보다는 아직까지도 참여 기업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MWC, 올해 핵심 키워드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는 5G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MWC의 주제가 연결성의 촉발인데요. 보다 많은 기기를 하나로 연결하고 또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가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연결성을 위한 핵심 통신 인프라가 바로 5G인 셈이죠. 기존의 사물 인터넷에서 만물 인터넷으로 기기 간의 융합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5G가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AI, 인공지능입니다. 가전과 모바일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제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5G와 함께 이 MWC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G와 AI군요. 사실 이 5G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이 기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기 간의 연결성을 좀 확장한다라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고화질 영상이라든지 대용량의 좀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는 발달된 통신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트북이라든지 TV, 또 냉장고나 청소기 같은 가전들도 이제는 하나로 연결이 돼서 통합 제어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전할 수 있는 이 5G 기술은 그만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순히 5G 기술이 아니라 그 활용성이 넓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에 걸맞는 신제품들 어떤 게 공개가 됐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노트북 시리즈가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G 이동통신 그리고 와이파이 6E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연결의 제약을 없앴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인데요. 6E 와이파이는 기존 와이파이보다 연결 속도를 높인 그런 와이파이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에 비해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노트북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강화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기들하고 손쉽게 연동을 하고 다양한 운영 체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노트북의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기술로는 VR UAM 체험과 AI 기술을 접목한 로봇 리얼 댄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SKT가 선보인 VR UAM 체험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기구에 올라타서 가상현실 속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타보는 건데 관람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KT의 AI 로봇과 리얼 댄스 서비스 역시 관심이 높았는데요. 특히 리얼 댄스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춤 동작을 감지하고 춤을 제대로 췄는지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관람객들의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지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저희 부스 같은 경우는 5G를 바탕으로 AI 로봇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해서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산업의 융합으로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 KT를 성장하는 모습을 테마로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방역 로봇이 일단 반응이 좋고요. 무엇보다 또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리얼 댄스든지 AI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잘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CES와는 다르게 이번 MWC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약진도 좀 눈에 띄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CES는 미국에서 열리고 MWC는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열리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CES보다는 좀 MWC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조 연설자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CES 당시에는 중국 기업인들의 기조 연설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MWC에서는 보시다시피 4명의 중국 기업인들이 대거 키노트 스피치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구오핑 회장을 비롯해서 차이나 모바일의 양지의 CEO,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과 유니콤의 루이엔케, 리에홍 리우 CEO 등 4분이 참여를 해서 MWC의 키노트 스피치로 참여를 했습니다. 확실히 중국 기업들이 이제 IT 기술이 요즘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CES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MWC를 특히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이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것들로 보인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 기업의 플래그십 제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이 매직4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전면에 큰 카메라를 배치를 해서 삼성의 갤럭시 S22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너는 지난달 초부터 이 자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자사 첫 폴더블 폰 매직 V도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매직 V, 그리고 오른쪽이 갤럭시 Z 폴드 3입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이 방식도 책처럼 접는 방식으로 똑같이 돼 있고요. 뒤에 카메라 배치라든지 디스플레이 사양도 상당히 비슷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인 비보도 첫 폴더블 폰 스마트폰을 이번 행사에서 공개를 했고요. 또 오포도 이번 행사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파인드 X5 프로 시리즈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이 야간 카메라 기능이라든가 이 폴더블 기능 같은 갤럭시의 최신 트렌드 기능들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상대로 기술 우위를 점하려면 우리 기업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술 경쟁 외에도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이통사들과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망 사용료 논란입니다. 여기에 5G 주파수 경쟁도 치열한데 이번 행사에서 진전을 거둘지 관심입니다.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부활한 MWC. 전 세계 통신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MWC에선 지난 3년간 축적된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망사용 대가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망투자 분담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망투자 분담 방식에 대해 정부가 조성한 펀드에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투자해 통신망 구축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 U+ 대표 또한 각종 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으로 번진 망 이용료 갈등이 글로벌 무대에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통신사들은 5G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트래픽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 추이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MWC 기간 중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T 입장에서는 이제 3.7에서 4.2GHz 그 대역에 대한 수요를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정부에 드리겠다. 그리고 그런 거 포함해서 좀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난달 17일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사 CEO들이 만나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예단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망 사용료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신 기자, 보통 이 MWC에서 다양한 기업들끼리 제휴도 맺고 하는데 이번에도 혹시 좀 눈에 띄는 특별한 제휴 움직임 같은 거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하고요, 미국과 핀란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과의 ICT 분야 협력 강화 내용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예.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행사 현장에서 각국 통신부 장관들을 잇따라 면담을 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과는 낙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좀 협의를 했고요. 예. 핀란드와는 6G를 공동 연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을 구축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지하철 내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고요. 또 GSMA 그리고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와는 메타버스를 위한 포괄적인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올해 MWC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신 기자, 이번 분석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일단 유튜브 제목으로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 망 사용료 파고 넘을까로 뽑아봤고요. 예. 또 해시태그의 경우에는 5G와 AI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공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도 확대되면서 And that's the one we need to focus on a little bit more. Sometimes that's maximum employment, sometimes it's inflation. I'd say now it's inflation. 네, 두 번째 심층 분석 주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미국부터 국내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빅사이클로 진입을 한 것인지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강 기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이제 5%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었습니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에 물가를 감안한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경제개발협력국 OECD 회원국 평균 물가 상승률도 이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코로나로 인한 수요 측 요인뿐 아니라 유가 상승과 그리고 같은 공급 요인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물가 현상 지속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상황은 세종시 한창률 기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네, 내일 모레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2월 상승률이 4%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거 심각하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한 게 언제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1년 12월에 이제 4.2%를 기록한 이후에 이 10년 만에 2월 달에 4% 넘는 기록하게 되는데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3% 후반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4% 진입은 이제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는 게 앞서서 저희가 짧게 또 짚어보긴 했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밤에 WTI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 이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예,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 가운데 당시에 이제 석유를 포함한 공업 제품이 그 제품의 기여도가 1.44%포인트였습니다. 이는 이제 물가 상승분 가운데 40%가 이 석유를 공업 제품 가격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강 기자, 그럼 문제는 유가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WTI가 100달러를 돌파한 게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이제 8년 만에 최고가인데요. 예. 이제 일부에서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위가 높아진 이후에선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2주가량 지속되면 이제 비축률을 방출을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유가는 150달러까지도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기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로 볼 수 있는 이제 장단기 채권의 금리 차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장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지표가 있는데 오늘 경기 선행지수를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7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월까지. 보통 선행지수가 6개월째 하락을 하게 되면 경기 국면 전환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7개월째 하락을 하다 보니 경기가 앞으로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슬로우플레이션 단계를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곡물 가격 급등입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수혜 업종이나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곡물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곡물 가격 상승으로 따른 물가 상승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수입 곡물 가격 10%가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0.39%가 오른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분간 곡물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 짚어봤습니다. 한창률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럼 강 기자,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물가 상승이 뭐 그러므로 쉽게 꺼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인플레이션 위기감은 이제 전 산업의 이제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생산 원가는 치솟는데 이제 늘어난 비용을 이제 무작정 소비자에게 넘기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박승환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10년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친 산업계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 주에만 160건의 기업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대금 결제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 정보 부족 등의 순이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주문을 받아 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겼고 해당 국가들과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의 금융 제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와 부품을 합친 비중은 40.6%에 달하고 나프타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은 70%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는 전체 국가 중 68위에 불과하지만 승용차 비중이 21.7%로 가장 높은 만큼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로선 더 큰 악재에 직면한 셈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 업계는 물론 석유를 원료로 쓰는 해운 항공, 철강이 주 원료인 철강 조선, 곡물 가격 인상이 부담인 음식료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국제 질서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그 시스템이 나눠져 가지고요. 끼리끼리 어떤 이분화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해외 무역으로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강 기자, 이렇게까지 타격이 우려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방법을 찾았었습니까? 네, 인플레 정책 수단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금리 인상, 긴축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는 이제 한 연중 의장이 하루에만 금리를 4% 포인트 가까이 올리며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자처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와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뛰는 물가 잡기에 나선 거죠.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1, 2차 오일 쇼크가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1970년대였습니다.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해 10월 6일 토요일 볼커는 지금의 기준금리 격이었던 연방 기금금리를 15.5%로 4%포인트나 올렸습니다. 당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이었죠. 여러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10%를 넘었지만 볼커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 12월 퇴임 전까지 기금금리를 22%까지 끌어올렸고 3년여 만에 극약 처방을 내렸고 그 결과 취임 당시 14%가 넘었던 물가 상승률은 3년여 만에 3%까지 낮아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치유에 성공한 겁니다. 물가보다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와 더 싸워야 했지만 볼커 이후 옐런 그린스펀, 제닛 옐런 등 역대 연준 의장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가 상승과 자산 거품을 경계하는 매파 성향으로 인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과시한 중앙은행 총재가 있었습니다.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였는데요. 그는 취임 이듬해인 2007년부터 3년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순차적인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을 3.3%로 묶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격 붕괴와 금융시장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볼커 전 의장도 이성태 전 총재도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선 정부와 맞서 독립투사 역할을 자처해야만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실물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값이 뛰어올라 경기 회복을 고려하면서 물가까지 잡아야 하는 2022년 현재 경제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 수장의 판단과 소신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네, 참 어떤 방법으로든 잡히기만 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미 코로나로 우리 경제가 너무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게 무리인 상황이긴 합니다. 분명히 지금의 인플레 상황과 저때, 과거의 상황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먼저 고령화인데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움직임으로 인한 이제 에너지 비용 상승 역시 변수인데요.
이제 대선 이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제 이미 지금도 공공요금 인상 압박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한 나라 곳간 상황 속에 이제 추경으로 인한 돈풀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은 악조건 속에 놓여 있어서 올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기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뭐 당장 2월에도 이제 연준 긴축 리스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번지면서 우리 코스피 신저가를 쓰기도 했었고 아직 금리 인상 초기 단계인데도 좀 이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좀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제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2% 정도였는데요. 예. 금리 인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제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높이는 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이제 주가도 당분간 이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금융 시장의 향방 문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한다면 국내외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기였던 2015년부터 2018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0에서 0.2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우리 증시는 모두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달 가까이 S&P 500 지수는 10.4%, 나스닥 지수는 14.7%,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7%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미국과 우리 증시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넉 달이 지난 시점에는 금리 인상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코스피는 2차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16년 12월 중순까지 각각 23.1%, 11% 상승했습니다. 8차 금리 인상이 시행됐던 2018년 9월 말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고 1년 9개월 동안 S&P 500은 30%, 코스피는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26일 미국이 금리를 2에서 2.25%까지 올리자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 달간 8%, 세 달간 14% 이상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3개월 만에 13% 넘게 내렸습니다. 결국 2019년 1월 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은 연평균 8에서 11%, 코스피는 4%가량 올랐습니다. 해당 시기를 포함해 미국은 1950년 이후 모두 12차례 금리 인상기를 겪었는데요. 이 가운데 1972년부터 7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차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증권업계는 이번 금리 인상기에도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돼서 그 충격이 증시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특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증시가 더욱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화랑일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과거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 인상기 때 어떤 종목들을 투자 바구니에 담아야 할까요? 증시 전문가들은 요동성이 둔화할 때는 주가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대형주와 또 어닝 서프라이즈 등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이뤄지면 소비재 관련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식음료업, 유통업, 또 통신업 등 경기 방어주가 투자에 유효하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일단 시장이 당분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가져갈 필요는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강 기자, 우리 삶에 인플레이션을 대입했을 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보통 저소득층일수록 이제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폭이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득 하위 20% 물가 상승률이 이제 상위 2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는데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 중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와 신선 식품 지수가 더 높게 오르고 있죠. 즉 전체 소비에서 생필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 역시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업로드가 되는데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이제 우크라발 인플레 덧 내 계좌 안전할까라고 제목을 뽑아봤고요. 예. 그리고 해시태그는 아이의 공습, 증시 꽃샘 추이로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 꽃샘 추이처럼 좀 단기적인 추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국산 신약 31호로 허가받은 렉나자. 유한양행은 국내 바이오벤처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네스코와 협업을 통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개발에 나섰다. 이후 2018년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 10년.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자그마치 1조 원.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자체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거나 협업해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 보다 우수한 의약품 개발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 약제가 없는 타그리소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초의 병용요법, 렉나자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병용요법의 데이터를 바이오마커 데이터와 함께 보고한 최초의 초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그리소 내성이 생긴 환자에서 그 어떠한 약제 또는 병용 치료에서도 보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화이자,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들은 2000년대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네, 국내 제약사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기자, 앞에서 봤듯이 유한양행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가장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은 렉나자 사례와 같이 유망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 후에 공동 연구를 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는 등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꾸준하게 구사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본격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취하면서 외부 투자가 2015년 715억 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2,220억 원까지 약 3배가량 늘었는데요. 2015년에서 2019년 R&D에 투자한 금액만 5천억 원이 넘고요. 또 30개사에 대해서 4천억 원가량의 투자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이 2015년 이후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도입한 파이프라인이 17개에 달하는데요. 현재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이 30개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것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확보한 셈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국내 여러 제약사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약품이죠. 예.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7건의 대형 시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역사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파이프라인만 30개에 달합니다. 또 이 대웅제약을 보면은요, 한올 바이오 파마와 함께 공동으로 파킨슨병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 미국 개발업체에 투자를 했고요. GC녹시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스페라잔과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공동 계약을 했고요. 보령제약은 또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 이 펀드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근당이 지난해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의 결실을 봤는데요. 미국 바이오벤처 카라테라퓨틱스의 치료제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지금 뭐 간단히만 듣더라도 업계 탑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좀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국내 바이오 업계 전체로 보더라도 이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 보면은 최근 3년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들이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은요, 지난 연말 국내 제약사 193개사에서 1,477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데요. 이는 지난 2018년보다 이 1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신약 파이프라인과 라이선스 이전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건데, 특히 이 중소벤처의 라이선스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 중견기업의 라이선스 이전 건수가 81건인 것에 비해서 이 중소벤처의 라이선스 이전 건수는 250건으로 약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이 중소벤처사들의 외자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비중을 보면요, 좀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벤처가 64건, 외자 기업이 50건, 뭐 대중견 기업이 35건 등 이제 그런 분포를 보여서 이 바이오 벤처가 이 제약 기업이나 외자 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형태의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기를 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 양상이 더욱 더 확장이 되는 모습인데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이나 연구 기관과 협력을 했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등으로 협업 대상을 더욱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업 스탠다임입니다. 스스로 시간당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AI 딥러닝 기술을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 접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5년 걸리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간을 7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한 개 한 개 프로젝트 안에도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백본의 물질들을 동시에 제안을 하기 때문에 한 개가 뭐 부러진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닌 백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 돈이 실패의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스탠다임을 비롯해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 등 여러 AI 관련 업체들이 제약사들과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AI 업체와 함께 연구소까지 따로 만들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 회사가 이런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확보한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R&D 기술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은 우리보다 앞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AI 신약 개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슈는 미국 AI 업체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일본 다케다 제약은 AI가 임상시험을 미리 해보는 가상 임상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AI 신약 개발 업체들은 이르면 올해 기술 수출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탄생한 유한양행의 렉나자처럼 AI 신약 개발도 수조 원대 블록버스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웅입니다. 네, 신 기자. 그러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취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처음에 봤듯이 이 신약 개발에만 길게는 10년, 비용만 1조 원이 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연구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제약사의 경우에는 지분 투자로서 신약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더불어 바이오벤처가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권리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바이오벤처는 투자받은 자금을 통해 R&D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제약사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파이프라인 확충이죠. 이 하나의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담당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지는 반면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 초기 개발 단계 후보 물질을 들여와서 이제 이후 단계의 개발을 진행하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약사들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 기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뽑아주시죠. 네, 유튜브 제목은요, 오픈 이노베이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그다음에 해시태그는 오픈 이노베이션, 신약 개발, 제2 렉나자, 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픈 이노베이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바람의 나라로 온라인 게임 전성시대를 열었던 벤처 산업의 선구자. 이 넥슨 경영진은 앞으로도 그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넥슨의 지배구조는 김정주 이사, NXC, 넥슨 재팬, 넥슨 코리아 등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수년 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가 확립됐지만 김 이사의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NXC를 통해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해 온 겁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김 이사의 별세로 당장 회사가 흔들리는 등의 여파는 없겠지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20년 전에 첫 게임을 선택하면서 RPG를 시작을 했던 거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용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은 왜 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이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로 넥슨은 게임업계 1위 타이틀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IP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한국의 디즈니를 표방한 김 이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드래곤볼, 소닉, 유희왕 등의 IP를 보유한 일본 기업들에 1조 원을 투자했고 6월에는 어벤져스 시리즈로 잘 알려진 영화감독 루소 형제가 설립한 HBO 스튜디오에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10여 종의 슈퍼 IP를 발굴해 게임을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의 공백으로 당분간 넥슨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 이사는 생전 경영권을 가족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반년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NXC 지분 29.43%를 보유한 김 이사의 아내 유정현 감사가 이후 주요 의사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넥슨 측은 아직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김 이사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정헌 넥슨 코리아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넥슨 경영진은 김정주 사장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030년 전기차 라인업을 17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만 무려 100조 원에 이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사업에 9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특히 17종 이상의 신형 전기차 개발과 생산 설비 확대에 2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전동화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에 맞추어 현재 생산 거점들의 전기차 생산 확대는 물론 주요 시장 중심으로의 생산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앞서 벤츠가 2030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만 출시하기로 한 것과 아우디 폭스바겐이 전기차 비중을 절반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의 심장과 다름없는 배터리 확보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늘리는 한편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또 배터리 원가 절감을 위해 현재 차종마다 달리 쓰이고 있는 배터리나 모터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도입될 모듈러 아키텍처는 승용 전기차 플랫폼인 EM과 PBB 전용 플랫폼 ES가 될 것입니다. 표준화된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 향상과 원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도 12조 원을 투자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4조 원 넘는 돈을,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론 5조 원 가까운 돈을 지분 투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좀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서프라이즈한 내용보다는 뭐 기존 전략의 재확인 정도로 이제 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뭐 좀 제한적인 걸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공급망 충격까지 더해져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배터리와 반도체 등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오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국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And with all the bright spots in our economy, record job growth, higher wages, too many families are struggling to keep up with their bills. Inflation is robbing them of gains they thought otherwise they would be able to feel. I get it. That's why my top priority is getting prices under control. Look.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의 원인으로 이 공급망 문제, 또 팬데믹 등을 지목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미국산 제품을 확대하겠다, 또 소비재 가격을 조절하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아닌 미국 자국 내로 공급망을 형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내일도 중요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자,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발언 주목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역시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은 기준금리의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참여하고요. 3일 오전 10시에는 상원은행 주택도시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연준은 최근 들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해 왔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방향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준의 입장이 달라졌을지 좀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일단 미리 월가 전문가들 의견으로 대략적인 결과는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월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분분합니다. 먼저 파월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디스 애널리틱스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더 신중해야 한다. 마치 지금은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균형을 잡기 힘들다 강조를 했고요. 또한 피터 부크바 최고 경영자 역시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파월의 답은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속초를 늦출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또 선택지를 놓고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는 입장 측에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네, 반대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올해 7번은 금리 인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7회 금리 인상 전망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시티의 앤드류 이코노미스트는 3월 금리 인상론에서 시장이 너무나 빨리 발을 뺐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나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는 이런 러시아 리스크에도 매파적인 언행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그 근거는 물가가 치솟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와 금리 인상, 건 세계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FMC 앞두고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 중요할 것 같은데 짧게 짚어볼까요? 네, 아직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1월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7.5%였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높았고요. 예상치였던 7.2%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준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일단 내일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에서부터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해외 공장 유턴, 청년 채용 증가, 스마트 공장으로 활로 찾는 중기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취업을 피하던 기존의 풍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 산업재해가 6.2% 줄고 고용은 2.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산성과 품질은 각각 28%와 42%가량 상승했는데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야근과 주말 잔업 근무는 사라지고 있고 싼 인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유턴하는 리쇼어링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네, 우크라발 원자재 대란, 원유 ETN 하루 수익률 25%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를 거래하는 ETN 상품의 수익률이 많게는 20% 가까이 오르면서 수익률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별로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는 고려 아연이 크게 오른 반면 보잉사는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잉은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의 알루미늄을 공급받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실적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